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10년 정도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저는 저희 결혼 생활, 더 자세히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재밌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소위 이야기하는 부잣집 딸내미였거든요. 왜 그런 집안 있잖아요. 명예나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은데 돈은 되게 많은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대대로 땅 부자, 가진 현금은 많지만 그건 외에 다른 명예나 권력은 없는 돈만 있는 집.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같이 명예로운 집안이 너희 집과 사돈을 맺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알겠니? 라는 말을 자주 하셨었습니다. 속으로는 웃기기는 했어요. 저희 집안에 돈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나를 골라서 남편과 선을 보게 만들고 결혼시켰으면서 그것밖에 없다고 무시를 하는 것 같은 그 말이 말입니다. 본인이 그걸 원해서 아들을 결혼시킨 거면서요. 남편의 집안은 명예가 있는 집이긴 했거든요. 시아버지도 검사셨고 남편도 현재 변호사고 말이죠. 우리 집은 부모님도 형제들도 그리고 저도 공부에 뜻이 그다지는 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시켜보려고 애를 쓰시긴 하셨습니다만 자식들이 뜻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두 집안 다 원하는 게 있고 서로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뜻이 맞아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저희 집은 남편 집안의 명예를 그리고 남편은 우리 집안의 돈을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부터 개업시켜줬고요. 뭐 그런 것 치고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 부분은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그랬으니 1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럴 만한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속물 그 자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다 돈을 좋아하고 그렇기는 해도 그게 겉으로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이번에 아버지 그 땅 얼마에 파셨다니? 저희 아버지가 땅을 파셨대요? 너는 딸내미가 돼서 그것도 모르니? 아,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하나하나 공유하는 타입이 아니셔서. 그래도 네가 물어봤어야지. 결국은 네 돈이 될 게 아니니. 나중에 혹시나 물려받게 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일이잖아요. 아니 나중에 어딨어? 받을 수 있을 건 지금부터라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네가 받게 될 재산인데 같이 공유하고 관리해야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으니까요. 저보다 저희 친정의 재산 사정을 더 잘 아셨습니다. 저는 그게 매번 너무 신기했고 말이죠. 아마 어딘가에 그런 정보만 이야기해주는 정보통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설사 그렇다고 한들 그걸 직접적으로 티를 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어머니는 남다르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너희 시어머니 왜 그러신다니? 왜? 아니, 왜 우리 집 건물을 자기가 둘러보고 다니면서 월세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고 다녀? 내가 부끄러워서 원.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월세가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걸 묻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솔직히 숨겨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도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이야기 나눴던 적도 물론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거 못 고쳐? 그래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말을 들을 양반이었으면 진작에 들었어. 남편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자식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분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실 리가 없었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말입니다.
그래서 속 터지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너희 아버지 강남에 있는 그 빌딩 말이다. 내가 한번 가봤다. 어머니가요? 제가 짐짓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 너희 부모님도 너도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가서 알아봤는데 역시나 더구나. 뭐가요? 다른 옆 건물에 비해 월세가 훨씬 낮던데 왜 그렇게밖에 안 받으신 거래니? 적어도 20씩은 더 올려도 되겠던데. 그거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드니까 내린 거예요. 그걸로 착한 건물주 이런 걸로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하고 쓰시더군요.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 도대체 왜? 네? 왜라니요? 그냥 아버지는 이미 돈이 많으시고 다 같이 잘 살면 좋으니까. 아니, 왜 그런 짓을 하고 계시냐고. 자기 손해를 보면서 말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해가 되든 말든 저희 부모님이 자기 재산으로 그런 걸 한다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그런 말을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더 이해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하루빨리 네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좋겠구나. 부모님 재산인데 주신다고 해야 받죠. 저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애가 이렇게 답답하다. 답답해. 네 건 네가 챙겨야지. 그러다가 다 뺏기는데. 누구한테 뺏겨요? 아, 누구긴? 너희 형제들이지. 아니, 형제들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나눠주는 걸 뺏긴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저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가 뺏긴다고 하느냐고요. 부모님이 그냥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설사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사무실도 개업해 주셨고 집이다 뭐다 받은 돈이 많았거든요. 애가 이렇게 맹탕이고 욕심이 없어서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집이랑 사돈 안 맺었지. 이런 말도 스스럼 없이 하시곤 했습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말이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는 대충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지나가듯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가 이렇게 맹탕이라 안 되겠다. 너 재산 물려받으면 내가 다 관리해주마.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무조건 다 공유해야 돼. 듣기만 해도 무섭고 기가 빨렸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본인이 관리해주겠다뇨. 저는 그 말을 그냥 모르는 척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거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저희 시댁에 돈이 없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 시절에 검사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여유로운 집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셨던 거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 쪽 집안도 여유로운 편이었다고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 시절에 여자가 대학까지 나온 거면 집안이 상당히 여유로웠다는 건 다 추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희 집안이 물론 돈으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많기는 했습니다만 시댁도 괜찮았어요. 아니 굳이 따지자면 상당히 여유로운 편에 속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말이죠.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온몸으로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진 게 많으면서 더 가지고 싶어하고 돈이 부족한 적도 없었고 충분히 있으면서 언제나 돈 하는 게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추한 건지, 그리고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가르침을 얻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은 날이면 꼭 저를 불러다가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 저에게 계산을 시키려고 그런 거였어요. 옷이며 가방이며 바라는 거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어머니, 지금 옷이나 가방도 충분히 많은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아깝다는 거니? 너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한테 이런 거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어? 그게 아니라 이건 낭비잖아요. 아직 포장을 부시지도 않은 새 옷, 새 가방이 있는데 왜 자꾸 사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필요한 거면 충분히 사드리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다 들고 입는다. 결국 아깝다는 말이잖아. 그렇게 큰 소리 한 번 난 적이 있었고 급기야 시아버지까지 나서는 상황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 말이 맞지? 집에 쌓인 종이 가방만 봐도 내가 다 스트레스 받아. 당신 이제 작작해, 어? 이거 사치야, 사치.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시아버지는 검소한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검사 시절에 평판이 무척이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청렴한 걸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건지 가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은 법이기는 하니까요. 나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해. 아주 나만 잘못했지. 나만 나쁜 사람이지. 아,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 그 뒤로는 그 정도로 대놓고 저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뭐 종종 불러내서 이거 사달라 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기는 했어요. 제가 진짜 참을 수 없게 된 건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증여 안 해주실 거라니?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어쩜 이렇게 답답하니? 달라고 조르면 더 안 주실 수도 있으니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오죽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말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니, 이제 나이도 들어서 그런 건 자식들 다 물려주고 뒤에서 한적하게 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거니? 아니, 지금 누가 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욕심이 많아서 그 나이에도 며느리 친정 재산까지 관리하겠다며 며느리를 들들 볶는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 보고 욕심이 많다뇨. 그 말에 제가 참지 못하고 대꾸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욕심이 아무리 많으셔도 어머니만 하겠어요? 뭐? 어머님은 며느리 친정 재산도 이렇게 감내나라 배나라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께 욕심 많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솔직히 제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차 있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한 거니까요. 반박할 논리가 없자 버럭 소리부터 지르셨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 대꾸 한 거니? 하고요. 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크게 말이 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욕심내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티를 내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한 게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아니고 자기는 욕심을 더럽게 많이 내고 참견이라는 참견은 다 하면서 남을 헐뜯을 때는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양 말하는 것 말입니다. 그 대상이 저희 부모님이라 더더욱 참을 수 없었고 말이죠.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뭐. 시어머니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이야기는 분기별로 한두 번쯤은 듣는 이야기긴 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말이죠.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다른 것은 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뭐든 100% 다 만족할 수 없는 거야. 만족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는 거지. 그래. 그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아. 뭐 대단히 사고를 치는 건 아니잖아. 가끔 선을 넘으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만 했으면 말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이제 나도 슬슬 재산을 정리해볼까 한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위로 언니 하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벌써요? 아버지, 5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이제 다 관리하기가 기력도 달리고
그리고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람 일 혹시나 모르는 건데 나중에 싸움이라도 나면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어? 저희가 아버지 재산으로 싸울 것 같으세요? 하하하. 아빠, 우리를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야? 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작은 걸로도 빈정상하고 그러는 건데 하물며 돈은 적은 것도 아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평하게 3등분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나랑 네 엄마랑 노후로 쓸 자금이랑 여기저기 기부를 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빼놓고 정확하게 3등분 했다. 남은 돈은 나랑 네 엄마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을 거야. 못 쓰면 기부라도 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한테 줄 건 없어.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서는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따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다고 어디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그러지? 근데 이 건물은 알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건물만 증여받았다고 할 거야.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건물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재산은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말이죠. 남편도 보나마나 피곤해질 거라는 걸 알았는지 바로 오케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원래 시어머니가 알고 조사를 하고 다니시던 그 건물만 일단 증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 관리는 나한테 맡기렴, 응? 그럴 줄 알았지만 바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다행히도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컷해 주셨습니다. 그런 건 원래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맞아. 당신 계속 이렇게 초칠 거예요? 조를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왜 그렇게 애들 재산에 관심이 많아? 없어 보이게. 뭐라고요? 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뭐야? 여보. 당신 한 번만 더 이런 문제로 시끄럽게 하면 나 정말 화낼 거니까 그만해. 알겠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컷을 해주신 덕분에 시어머니는 건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요구하셨어요. 이 요구가 저희 관계를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가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온몸에 소름부터 돋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간 해오신 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너희가 주는 내 용돈 말이야. 조금 올렸으면 하는데. 용돈을요? 얼마나요? 이제 너도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졌지 않니? 사실 그거랑 그게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미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는 용돈을 저에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가진 재산도 많은 편이었고 시아버지는 지금 어디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올라가 있어서 매달 나오는 월급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더 가지고 싶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내가 네가 받은 그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어머니가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냐? 아니요. 그런데요? 일단 월세부터 조금 올려야겠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한번 참았습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게 싫어서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올리면 여기저기 나가는 거 빼고 건물 관리나 이런 것도 다 빼고 나면 네가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거더구나.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건물의 월세를 줄줄 읊으시는 걸 보고 놀라운 걸 넘어 이제는 징그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말이 더 삐딱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와서는 자신의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기분 아시나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싫어지는 오만 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그냥 얼굴을 보고 있기도 싫은 딱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용돈을 1,000만 원을 줬으면 하는구나. 네? 순간 너무 놀라서 네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크게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자신이 정당한 걸 요구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는 것과 뭘 그렇게 놀라니? 내가 그렇게 놀랄 만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반응을 보고 오히려 의아한 듯 행동했던 점이었어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뭐가 이해가 안 되니?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저희 그런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게 뭐?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많으신데 아버님도 아직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미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이미 많으시고 또 들어오는 돈도 있으신데 용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건데요? 나는 정당한 값을 요구하는 건데? 뭐가 어떻게 정당해요, 그게? 나는 아들 키운 값을 요구하는 거다. 네? 아들을 키운 값이라뇨. 아들을 어디 팔려고 낳고 키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심지어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자신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잘한 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자란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팔아먹으려고 키우셨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 키운 값을 받겠다고. 솔직히 너희 집이랑 우리 집안이랑 수준 차이가 좀 나니? 대체 그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서로 모자란 부분을 필요로 선을 봐서 결혼한 사이였고 거기다가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천박한 모습을 봐오면서 결코 저희 집안이 시댁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모습만 보면 품위와 교양은 저희 집 사람들이 훨씬 더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희 집이 명예욕 때문에 우리 집이랑 결혼을 시킨 거고 우리 집은 너희 집 재산을 보고 시킨 거지 않나? 그러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가져갔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는 돈을 줘야지. 그래서 신혼집도 결혼식 비용도 다 저희가 했고 예단이랑 혼수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셨잖아요. 게다가 거의 사무실까지 저희 아버지가 열어주셨고 솔직히 이미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집도 저희 집에서 했죠. 결혼식 비용이다 예단이다 혼수다. 돈은 다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비싼 가방도 셀 수 없이 많이 사셨고 모피에 차에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갔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저희 언니가 너희 시어머니는 아들로 장사를 하냐?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말입니다. 너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요. 넘치게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단호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꾹 하고 닫고는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더군요. 제가 순순히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부모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간 받아가신 것과 그리고 어머님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혀서 못 드리겠어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아들로 장사하듯 며느리한테 돈 뜯어가시는 거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뺨을 올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이 인연이 너 말 다 있어? 어디 나를 그런 인간 취급을 해? 저는 뺨을 처음 맞아보는 거여서 심장이 엄청나게 크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인간 취급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맞으세요. 여태 그렇게 행동해 오셨잖아요. 뭐라고? 틈만 나면 돈돈거리시고 늘 제 재산 말고는 다른 거 관심도 없으시고
이런 아들 데리고 갔으면 네가 이만큼은 내놔 하는 식으로 구셨잖아요. 그게 장사가 아니고 뭐예요? 아들을 돈으로 취급하는 건데 나는 정당한 요구를 한 거지 아들을 돈으로 취급한 적 없다. 그러니까요. 자식을 낳아서 키운 걸로 왜 뭔가를 요구하려 하시냐고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만 하게 되는 게 자식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그랬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점점 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쁘던데 어머님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내가 뭔가를 나중에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키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식으로 흥정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년이? 너 지금 네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어머님은 그러면 여태 며느리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해가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어른이잖아.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에요? 어른답게 굴어야 어른이지. 이년이 정말?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제 얼굴에 물을 뿌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뺨도 맞아보고 얼굴에 물도 맞아보고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저 헛웃음만 나왔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헛웃음을 짓고 있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제 그런 태도가 시어머니를 더 화가 나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내내 하지 않는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말에 다 말대꾸하는 며느리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일 아닌가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랑 고부간으로 못 살겠다.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겁을 먹을 줄 알았나 보죠. 그리고 그게 무슨 엄청난 협박과 무기라도 되는 양 구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달에 1,000만 원 안 줄 거면 당장 이혼을 해. 그 상황까지 가서도 그놈의 돈은 포기가 안 되셨던 건지 끝까지 그 1,000만 원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징그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럴게요. 저는 산뜻하게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대답에 놀란 건 오히려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입에서 그러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신 것 같았어요. 순간 놀라서 눈이 살짝 커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혼자 아이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이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버티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마도 이혼하라고 하면 제가 놀라서 그러겠다고 하거나 적어도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는 한 발 물러설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서 시댁의 명예를 보고한 결혼이니 함부로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명예를 바래서 우리 집이랑 결혼을 시킨 사돈댁에서 딸이 이혼녀가 되는 걸 바라실까? 너에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는지 바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해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하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럴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의 행복을 우선이신 분이시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당장 그러라고 네가 뭐가 부족하냐고 하실 분들이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입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외의 대답을 해서 계속 충격을 받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저희 엄마는 한번 이혼하는 거 어떻겠냐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정말 놀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건물에 대해 월세까지 다 알아보고 다니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네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엄마는 언제든지 네 편이니까 해도 된다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이 상황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뭔가 큰일이 났다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그렇게 선을 봐서 결혼했지만 나름대로 잘 살고 있기도 했으니까 우리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고 또 아이에게도 그 사람이 잘하니까 그냥 이 정도는 참자 했던 건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떡해. 이혼할게요. 그렇게 바라시는 거면 해야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상당히 당황한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든 아니든 일단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남편 얼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 되다 보니 그냥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대충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결판을 내야 해. 이혼하든 아니면 그 입을 다물게 하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퇴근을 한 남편이 제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늘 둘이 뭉술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이야기했었는데 그날은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고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런 것까지 싹 다 말이죠. 내가 정말 미안해. 뭐라 할 말이 없네. 잔뜩 기가 죽은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잘못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무슨 쪽으로든 결판을 내야겠어.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남편도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그간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더 받았겠죠. 학창 시절에도 성적으로 얼마나 들들 볶았을지 사실 안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늘 남편이 불쌍하다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바로 연락이 없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건너들은 바에 의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시댁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건물을 염탐하고 다닌 것까지 싹 다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사회적인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당연히 그런 자기 부인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정말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고 하더군요.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혼이 난 거죠. 시아버지에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근본적으로 무서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잘한 걸로는 절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었고 화가 나도 그냥 한 소리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이야기를 말로만 전해 들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는 시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도 이대로라면 이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이죠. 시어머니의 생각보다 훨씬 일이 커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참았으니까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로 양쪽 집안이 다 뒤집힌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몇몇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다는 말은 금방 소문이 났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정말 이혼할 거니? 인사말도 없이 첫 마디가 저거였어요. 상당히 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상당히 급하기는 했을 거예요. 막말로 이혼하게 돼서 정말로 저희 쪽에서 다 걸고 넘어지면 재산 분할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댁이 불리할 게 많았습니다. 받아먹은 것들을 토해내야 하고 남편 사무실 문제도 있고 말이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시어머니도 큰일이 났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때 어머님이랑 농담한 것 같았어요? 아휴, 얘도 있잖니.
애도 그런 환경에서 그런 할머니를 보고 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할머니가 없이 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이죠. 사실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일단 한 번은 만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좀 세우려 하다가 결국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그 소리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마. 나 때문에 아들이 이혼당하는 거 내가 못 보겠어서 그러니 한 번만 네가 용서하고 기회를 주렴. 뭐 그런 말을 다 믿은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머릿속으로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에 이혼을 시키는 건 너무 손해가 클 것 같으니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에게도 한 소리 크게 들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만약에 아들이 당신 때문에 이혼하면 나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시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가족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는 분이셨으니 달리 다른 선택을 하실 수는 없으셨을 겁니다. 다시는 이러시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저는 삐딱한 마음이 드는 것을 숨기거나 막을 수 없었어요. 그간 겪어온 일들이나 시어머니에게 들어왔던 말들이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더욱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믿겠니? 사실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믿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각서 써주세요. 각서? 네. 서류 같은 걸로 남겨놓는 게 차라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을 감추지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이미 상관이 없는 상태였고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님 같으면 10년간 당해온 일들과 들어온 말들이 있는데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아, 앞으로는 정말 그러시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거면 되니? 결국 그러겠다는 긍정의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서를 썼냐고요? 네, 정말로 썼어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로 더 이상 저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던지 그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면 남편과 이혼함은 물론 결혼을 할 때 받았던 모든 금전적인 이득을 도로 다시 저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쓴 건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다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각서의 내용을 봐주시기도 하셨는걸요. 집안 사람들이 그동안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얼마나 질려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합치는 걸 반대하기는 했어요. 그런 사람들 못 고친다. 결국은 다시 지랄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이혼하면 되지. 내가 이혼이 무서운 것도 아닌데. 나는 네가 더 좋은 집안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살았으면 하는 거지. 어차피 나는 이제 이혼하면 재혼 안 할 거야. 이 꼴을 보고 겁이 나서 누구를 다시 만나. 엄마는 마지막까지 이혼하길 바라셨지만 제가 이혼을 하면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하자 그냥 합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남편은 별 문제가 없기는 했거든요. 친정에도 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이죠. 그동안 내가 신경 더 써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남편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가 더 중간에서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긴 세월 시어머니를 봐왔잖아요. 그건 곧 저보다 더 긴 세월을 그런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는 말이고요. 오히려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어머니 때문에 저렇게 속이 썩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남편이 불쌍하면 불쌍했지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는 횟수가 현저히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사달라 어디 나오라 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그거 말고도 저희 아이의 교육 문제라든지 남편이 요즘 어떻게 밥을 먹고 다닌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간섭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전화가 자주 올 때는 몰랐는데 막상 안 오니까 천국 같더라고요. 그 전에 생활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마 그건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더더욱 그랬긴 했을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이사 갈 생각은 없니? 갑자기 이사를요? 그냥 한 집에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 저희가 신혼 때 살던 집에서 10년을 살고 있었거든요. 집이 원래 큰 집을 사기도 했고 남편의 직장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터라 이사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 의중은 알 수 있기는 했어요. 시어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의 아들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자랑을 듣고 오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만 했었습니다. 별로 불편한 게 없어서 갈 생각은 없는데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고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애들이 이사를 가든 말든 어디 살든 말든 그런 거 간섭 좀 그만하라고 했잖소. 잘 사는 애들한테 자꾸 그렇게 입댈 거요. 화를 내는 말투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엄한 투긴 하셨거든요.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입을 딱 다무시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해본 말이니 담아두지 말거라.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것 같다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거의 저한테 말을 거는 일이 없으셨고요. 혹시나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자신도 자신이 제어가 안 될 때가 많아 보이던 분이셨으니까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도련님도 공부를 잘했고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동서도 물론 저희 집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이었고요. 그동안 형님네에 관심이 몰빵되어 있어서 제가 몰랐나 봐요. 왜? 무슨 일 있어? 요즘 어머님이 전화가 엄청나게 자주 오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되게 물어보시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저희 집에 주던 관심을 억지로라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 그 관심이 동선의 집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큰일을 겪었던지라 지금까지는 크게 선을 넘으시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동서의 그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약간 미안한 감정 같은 게 들기도 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어딘가 간섭을 하고 끊임없이 입을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돈 욕심까지 더 있으셨던 거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인들이 정말 피곤해지는데 말이죠.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중간중간 불쑥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기는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한두 번 그렇게 실수하는 걸로 시어머니를 들들 볶을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한 번에 고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말입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길 바랄 뿐이죠. 모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요즘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간도 되게 불행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평화를 생각하면 과거가 굉장히 불행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다 좋아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말입니다. 지금만 같으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남에게 추해 보이는지 많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늙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며 다짐도 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께서도 제가 보내는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을 들게 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주변에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주변에 상담해보니 참 다양한 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한 신부입니다. 여기 채널에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던데요. 저희 시어머니도 과히 뒤처지지 않는 분 같아 속 이야기도 해볼 겸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이 넘게 사귄 커플이에요. 서로 같은 반이었고 워낙 통하는 게 많아서 동성 친구보다도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여가지고 같은 학과는 아닐지언정 캠퍼스 커플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무척이나 사이좋게 연애했죠. 서로가 첫 남자친구, 첫 여자친구였던지라 저희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서로 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남자친구나 저나 상대방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사귀면서 서로 부모님들도 정말 자주 찾아뵙습니다. 물론 그때야 정식으로 결혼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오래 사귀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방 가족을 볼 일도 꽤나 생기더라고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저를 먼저 궁금해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 쪽에서도 너는 대체 누구를 만나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명이랑만 사귀는 거야? 라면서 궁금하다고 저한테 남자친구를 데려와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사실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던 때에도 거의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처럼 대접을 받고는 했죠. 우리 지희, 수환이랑은 언제 결혼할 거야? 때 되면 가야죠. 이런 대화를 예비 시어머니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굳건했기에 기꺼이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그러고 서로 부모님들끼리 상견례를 하고 올해 10월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뒤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무척이나 바쁘게 지냈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기야, 생각보다 정신이 없네.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하니까 시간이 더 촉박하게 느껴진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야. 우리 엄마가? 응. 시어머니가 얼마나 날 도와주시는데 오늘도 고생한다고 아침에 커피 쿠폰 보내주셨어. 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만큼 힘들어도 기뻤고 기대가 또 되었던 건 무엇보다도 예비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잘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시어머니는 시월드의 독살스런 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며느리에게 잔정을 주시는 다정하고 온화하신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를 할 당시에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여자 한 명만 오래 만난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시다고 했는데 막상 저를 보고 나니까 왜 아들이 그렇게 저랑 오래 연애를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간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아마 나라도 지희 널 계속 점치고 두고 있었을 게다. 아들, 지희한테 잘해야 한다. 이런 며느리 없어. 알지? 알겠어요. 엄마도 참. 이러다 지희 팬 되겠네. 착한 며느리병이 있다 하죠. 전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만큼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허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르게 된 건 이 사건 때문인데요. 제가 무척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당시 남자친구가 약을 사들고 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오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야근이 생겨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컴컴했죠. 미안해 지희야. 어떡하지? 내가 최대한 일찍 끝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어. 기다릴게. 얼른 와줘. 남자친구 말고는 딱히 도움을 청할 데도 없어서 일단 너무 아파 이를 꽉 악물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올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눌렀나 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띵동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계속되자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희야, 괜찮니? 너 많이 아프다며. 아니, 그럼 가까이 사는 나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그랬니? 수환이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왔다. 일단 죽부터 먹고 약 먹어라. 그냥 약 먹으면 속 쓰려. 그때 왜 새삼스레 눈물이 나는 건지 몸이 아파 혼자 끙끙대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천사처럼 등장하신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직접 물까지 떠다 주시고 제가 약 먹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프지 말아라. 직장일도 중하지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알지? 특히 여자 혼자 살면 더 챙겨야 해. 라는 문자까지 보내셨더라고요. 정신을 좀 차리고 시어머니의 그 문자를 확인했을 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스르르 번졌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지만 부모님으로부턴 그리 정을 못 받고 자랐어요. 뭐랄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 있잖아요. 대면대면한 관계. 그게 딱 저와 부모님 간의 사이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특히 새아빠와는 더 그랬는데 아마도 계기는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재혼을 하시고 지금의 새아빠, 그러니까 남편에게만 신경을 너무 쓰는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온전히 사랑을 주지 못하셨어요. 그게 어렸을 땐 불만이었고 상처였고 또 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20살이 되니까 집에서 얼른 나오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침 남자친구도 있고 하니 더 용기가 생기기도 했고요. 엄마는 딱히 붙잡지 않았어요. 엄마, 나 나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 나이 찼으면 독립해야지. 부모의 양육은 자식이 성인 되기 전까지야. 나는 할 일 다 한 것 같다. 잘 지내고 가끔 안부 전해라. 20살 여자애가 나가 산다 하면 걱정돼서 붙잡을 만도 한데 엄마는 알았다며 그냥 매몰차게 자르셨고 새아빤 제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절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나오게 되었으니 참 씁쓸한 마무리였죠. 그 후론 부모님에게 잘 연락드리는 일은 없었어요. 등록금이나 그런 문제 꼭 필요할 때 연락을 드렸고 그 외엔 오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겐 항상 엄마의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이죠. 저에게 항상 엄마 이상의 정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여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2주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결혼 준비랑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치기도 했고 간만에 제대로 쉬겠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휴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원래부터 약간 집순이 성격이 있어서 주말이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를 빼고는 무조건 집에 있는 성격이었는데 오랜만에 제 맘에 쏙 드는 휴식 시간을 가지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나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제가 2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지희야, 너는 젊은 애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니? 그러지 말고 나랑 여행이나 가자. 내가 가끔 바람 좀 쐬려고 강원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엄청 물도 깨끗하고 좋아. 여행이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고 3박 4일 정도 시간을 내어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여행을 간다 하니 저도 전날엔 무척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종종 바람을 쐬러 오신다더니 확실히 강원도에서 저를 가이드해 주시는데
막을 힘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맛집이네, 저기로 가면 예쁜 것들을 많이 파네 하면서 저를 이곳저곳 데려가시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맛집이라고 한 곳은 음식 맛이 전부 예술이었고 예쁜 걸 판다는 곳들은 확실히 서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팔고 있어서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솔직히 여행을 오기 전까지는 조금 귀찮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행을 제의해 준 게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바다도 원 없이 실컷 보고 바닷물에 발도 살짝 담가보고 그 넓은 경치를 보면서 신선하게 썬 회까지 먹는데 간만에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때? 막상 오니까 재밌었지? 네, 어머님, 너무 즐거웠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곳을 다 알고 계셔요? 바람 쐬러 종종 온다니까. 평소에는 나 혼자 다녔는데 이번에는 너도 같이 오고 하니까 일부러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곳들만 데려갔어.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네, 어머님.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곳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내심 저와의 여행을 무척 기대하셨는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A4 용지에 쫙 정리를 해오셨는데 그렇게까지 들뜬 모습의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봐서 놀라기도 하고 귀여우시기도 하고 그 하루를 엄청 재밌게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날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은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일찍 일어난 상태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감자전 먹고 뭐 보러 간다고 했죠? 응? 아, 요 근처에 네가 좋아할 만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아휴, 너만 괜찮으면 다른 곳을 한번 가보려고. 네? 어디요? 강원랜드.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안 멀더라고. 재미로 한번 가보면 좋지 않겠어? 강원랜드요? 거기 도박하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재미로 하는 거지, 재미로. 시어머니가 들뜬 얼굴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약간 성격상 도박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족들끼리 재미로 치거나 인터넷에서 사이버머니 걸고 하는 게임 고스톱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강원랜드는 워낙 말이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강원랜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봤는데 그 근처에서 전당포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쓴 글이었습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 빌려가는 사람 중에서 도박 중독에 찌들어가지고 퀭한 눈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게다가 강원랜드 근처에 먼지가 쌓인 승용차들이 엄청 많은데 그 차 주인들이 다 강원랜드에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고 그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아서 먼지가 쌓인 차 보닛에 살아서 돌아가라는 글씨가 적혀있기도 하다고.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본 광경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거짓이 보태졌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도박이라는 게 잘못 발을 들이면 한 사람이 패가망신하고도 남잖아요. 솔직히 그냥 재미로 가는 거라고는 해도 괜히 갔다가 맛이라도 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저와 강원랜드에 놀러 갈 생각에 엄청 신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먼저 말을 하게 됐어요. 어머님, TV에서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요. 오늘 일정도 있는데 꼭 박물관 아니어도 되니까 강원랜드 말고 어머님이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어때요? 아유, 애는 어쩜 이렇게 간이 작아. 뭐 어때? 그냥 구경만 좀 하자는 건데. 그리고 10만 원씩만 쓰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괜찮을 거야. 강원도까지 왔는데 그런 곳은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도 인생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전에 못 보던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저에게 강원랜드에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고 싶어 하시고 10만 원밖에 안 쓴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말리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정말 10만 원만 쓰고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강원랜드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저는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시어머니만 신나셨죠. 그렇게 강원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크기도 했지만 여전히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얼른 들어가자며 강원랜드 안에 발을 들이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완전 별세계였습니다. 어벙한 표정으로 이곳저곳 구경만 하고 있는 저를 시어머니가 붙잡은 뒤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데 처음 오는 사람치고 너무 내부를 능숙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강원랜드 처음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내가 실은 예전에 강원도에 친구랑 둘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따라서 1시간 정도 놀다 간 적이 있어. 나도 잘 몰라. 게임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뭐 한두 번 노는 거야 도박 중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러시냐고 하고서 저는 다시금 눈만 대굴대굴 굴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는 방법은커녕 게임 이름도 하나 몰라서 더 재미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끔 주변을 보다 보면 정말 인터넷에서 봤던 얘기처럼 어딘가 눈빛이 퀭한 사람들도 보여서 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거의 저랑 왔다는 건 까먹으신 것처럼 강원랜드 안에서 홀로 재밌게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가 하고 있는 게임을 구경하는 일이 전부였죠.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완벽히 다 꿰고 있는 마냥 탄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 방방 뛰면서 좋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을 딱 잡더니 어머, 나 50만 원 땄어.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좀 보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도 너무 대단하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축하드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게임 방법도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정말 대박 났다고 하면서 같이 신날 텐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그러시더군요. 아유, 근데 지희 너는 여기까지 와서 게임도 한번 안 해보려고 그래? 제가 이런 거는 아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 저 고스톱도 한번 제대로 안 쳐봤거든요. 게임 룰은 금방 알 수 있어. 이것부터 해봐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별로였는지 저를 무슨 기계로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하는 거라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다행히 조작은 어렵지 않아서 할 만은 했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재미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기껏 예비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걸 안 해볼 순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비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버튼을 누르고 어쩌고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 눈치 슬쩍슬쩍 봐가며 이것저것 버튼도 누르고 그러는데 어머, 이게 뭐야? 기계가 뭔가 휘황찬란하게 소리를 내길래 얼떨떨하게 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같이 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옆에서 엄청 놀라하고 계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꽤나 큰 돈을 딴 모양이었죠. 그게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원래 이런 도박장 같은 곳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가 행운을 가져가게 된다는데 제가 딱 그런 꼴이었죠. 10만 원 버릴 생각을 하다가 졸지에 30배 해당되는 돈을 따게 된 거니까 기쁘기는 했어요. 정말 제가 300만 원을 딴 거예요? 그래, 지인이가 아주 운이 좋구나. 웬일이니? 이거 대박이다. 내일은 지희가 싸야겠는걸? 예비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좋아하셨죠. 완전히 아이처럼 좋아하시며 방방 뛰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려는 절 붙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희야, 우리 다른 게임도 하자. 네? 어머님, 돈도 땄는데 이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이걸로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전 오히려 그렇게 큰 돈을 땄기에 더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랑 완전히 생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끝발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날에 제대로 승부를 봐야 하는 거야. 제가 300만 원을 딴 걸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엄청 자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걱정이 확 생기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돈 따기가 쉬우면은 왜 도박하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저는 그냥 정말 운이 좋아서 돈을 땄을 뿐인데 이미 예비 시어머니는 오늘 같은 날 제대로 도박을 하면 몇 천만 원도 벌어갈 수 있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또 무슨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기에는 예비 시어머니 눈에 어떤 열기가 잔뜩 도사리고 있어서 쉽게 말을 걸기도 어려웠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옆에서 우물쭈물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가 딴 것 중에 100만 원만 좀 빌려줘 보렴. 아, 네. 예비 시어머니는 아까 본인이 땄다던 50만 원도 전부 잃었는지 저한테 제가 딴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텐 어차피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니 빌려드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는 열심히 기계를 만졌어요. 하지만 해도 해도 운이 안 좋은지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까 100만 원 빌린 거에서 또 100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100만 원. 제가 운 좋게 얻었던 300만 원이 전부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탕진되었죠. 순간 저도 허탈해졌어요. 허나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애초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다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봐야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게임을 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카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도박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이제는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딴 돈에 제가 딴 돈까지 거의 350만 원을 쓰신 상황인데 재미로 즐기는 것 치고는 너무 과한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야, 과하긴. 이거 따면 더 큰 돈 벌 수 있어. 내가 따줄게, 지희야. 시애미만 믿어, 응? 예비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네가 이 돈을 빌려주면 어차피 나중에 내가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도박장 놀러와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쓰는 건 일도 아니다. 당장 결혼이 오래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로서도 더 이상 말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마침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안 돼요. 저 이제 정말 화낼 거예요. 얼른 가요. 얘가 짜증은. 전 그러면 너 먼저 가거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하고 갈 테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기어이 돈을 빌려서라도 하겠다는 기세로 밖에 나가 친구분에게 돈을 빌리려 하시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더 쓰고 가시려고. 여행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제 돈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계 앞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한탕 해보려는 듯 구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텐 무슨 짓거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쪽팔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시라도 빨리 예비 시어머니를 이곳 강원랜드에서 멀어지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억지로 끌려나간 시어머니는 잃은 돈도 미처 제대로 복구도 못했는데 거기서 나와버리면 어떡해.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망했어. 라며 온갖 타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그 돈 빌려주는 게 그리 아깝니? 응? 1,000만 원 들고 튈까봐 걱정이라도 된 거야? 어차피 우리 한 식구 아니니. 넌 식구한테 뭐 그리 돈을 아끼고 자빠져 있니? 이 나쁜 거사.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원래 저한테 나쁜 말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하신 무척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품 자체가 우아하신 분이라 저는 내심 시어머니는 욕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를 탄 뒤 제 옆에서 온갖 쌍욕을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낯설더라고요. 무엇보다 친어머니 이상의 분이라 믿었기에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내게 죽을 퍼주고 약까지 떠먹여 주신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새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해명은 해야 할 것 같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보다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너무 빠지신 것 같아서요. 됐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그거 잃는다고 내 돈 잃지 뭐 네 돈 잃니? 이 나쁜 것. 하여튼 결혼을 말렸어야 하는데 너같이 속 좁은 며느리를 우리 집에 식구로 들이다니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아휴, 정말 내 돈 어떡해. 어떡하냐고. 계속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 행진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욕짓거리를 먹고 있는 건지,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과 오래 만나서 내가 그냥 좋게 보려 했다. 너가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자랐다 하길래 내가 좀 챙겨주려 했어. 근데 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니? 응? 정말 기가 찼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욕을 하던 시어머니는 강원랜드에서 꽤 멀어지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이번 일은 우리 집에는 비밀이다. 알았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약속이야. 라며 입단속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면 남자친구가 시어머니랑 한바탕을 할 것 같더군요. 그러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올까요? 저에게로 오겠죠. 거기다 시어머님 불안했는지 하루 건너 계속 저에게 확인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되기는 했으나 저는 결국 아무런 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서울로 돌아온 뒤 예비 시어머니는 묘하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저랑 자주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늘 다정한 대화였어요. 오늘 점심은 먹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이런 것들만 묻고 가끔 데이트하자면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강원랜드에 다녀온 뒤로 예비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저에게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연락하는 내용 자체가 아예 변했습니다. 내 계좌로 50만 원만 입금을 해줄 수 있니? 네? 50만 원을요? 내가 급하게 지금 돈을 쓸 때가 생겨서 말이야. 계속 허리가 아프더구나. 그래서 이번에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는데 그게 우리 애 아빠 몰래 한 거라. 내가 다음 달에 바로 갚으마. 바로 돈을 빌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왜 필요하시냐고 여쭤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였기에 안 빌려드리기도 참 뭐했습니다. 아주 큰 돈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제 선에서 거절을 했겠지만 몇십만 원씩 자잘하게 빌려가시는 거여서 엄청 거절하기도 모호하고 거기다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막말만 생각해도 자다가 눈이 벌떡 떠질 정도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돈을 빌려드리기도 싫었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죠. 허나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제게와 지희야, 그날은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내가 실은 다혈질이야. 화가 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나가고 난단다. 가끔 우리 아들도 내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 나도 고쳐야 한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어쨌든 그날은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눈물까지 그렁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과를 안 받으면 제가 괜히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라고 말하며 사과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용서를 받았다 생각했는지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제게 계속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해대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예비 시어머니가 빌리는 돈의 액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었다가 언제부터는 5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속으로 계속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왜냐면 도박에 쓰시는 돈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나 말할 게 있어. 사실 자기 어머님에 관한 얘기인데 말이야. 남자친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강원랜드에서 그랬다고? 어머님 내부 구조도 되게 잘 알고 계시고 내 생각에 한두 번 가보신 거 아닌 것 같아. 걱정되는 건 이러다 도박 중독에 빠지실 것 같아서 그래. 일을 어쩌면 좋아. 남자친구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어 뭐라 말도 못하고 한숨을 푹푹 쉬어댔습니다. 사실 결혼 전 커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이는 얼마나 낳을 건지 그런 얘기들 하면서 꽁냥거리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 걱정이라니 제 현실도 참 착잡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정적을 뚫고 사실은 하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뭔데? 우리 엄마 예전에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 뭐라고?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심상치 않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미 도박 중독이셨다니요. 그런 분을 데리고 같이 강원랜드에 갔다니요. 그래서 말이야. 우리 엄마랑 너랑 강원도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전화 자주 했던 거 기억나?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랬어. 엄마가 혹시 거기 갔을까 봐. 근데 엄마가 설마 예비 며느리 데리고 거기 갔을까 싶고 또 너도 별 얘기가 없어서 나는 철석같이 엄마를 믿고 있었어.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아니, 잠시만. 그러면 어머님 언제 치료를 받으신 건데? 10년 전에 한번 크게 집을 말아먹을 뻔했어. 도박에 미치셔서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시고 생활비 다 빼서 거기에 쓰고 그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치시니까 그제야 치료받는다 하신 거야. 나랑 아버지가 너무 안심하고 있었나 보다. 10년 전이라면 저랑 남자친구가 만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참 남자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고 지금과 달리 유독 우울한 얼굴로 학교에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그게 다 집안일 때문이었다니. 남자친구가 한 번도 그간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를 뻔했던 사실이었죠. 저는 잠시 물을 한 잔 마시며 충격을 받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곤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한 후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어머니 당장 중단하게 해야지.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남자친구는 일단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고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게 안도감을 주고 싶었는지 일부러 미소를 끌어당겨 웃는데 애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계속 걱정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시작은 욕이었습니다. 그것도 쌍욕이요.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은 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비밀이라고 했니 안 했니? 너 나와의 약속이 그리 하찮아? 아님 내가 만만해? 어디 결혼도 안 한 계집애가 벌써부터 시미를 만만하게 봐. 너 당장 우리 식구들한테 말해서 거짓말이라고 해. 얼른! 어머님, 이미 다 밝혀졌어요. 수환이도 알게 됐다고요. 어머님,
왜 도박 중독이셨던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 죄송한데 저 말 못 모르고요. 어머님 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거 내가 먹는 거라고요. 뭐야? 어딜 누가 병자 취급해? 난 거기 가야 한다고. 너 당장 전화해. 우리 식구들한테 전화하라고. 결국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귀청이 떨어질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알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져 있더군요.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 아마 강원랜드로 간 것 같아. 지금 아버지랑 차 타고 엄마 잡으러 가는 길이야. 세상에,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것도 강원랜드에서 하셨던 거예요. 이쯤 되니 저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바로 차를 끌고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이미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께서 마주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절 보자마자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수그리셨어요. 이런 꼴을 보여 미안하다면서 말이죠. 아니에요, 아버님. 일단 어머님 찾는 게 우선이니 얼른 들어가 봐요. 겨우 아버님을 달래고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아버님까지 총동원해 어머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내부가 커서 어머님을 찾는 게 힘들긴 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찾으니 제 눈에 낯익은 뒷모습이 하나 밟히더라고요.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은 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게임기를 쳐다보고 계셨고 전 돈을 집어넣으려는 어머님의 손목을 낚아채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얘, 너 안나? 이 손 안다? 미쳤니? 시어머니는 제게 갖은 욕설을 다 했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어머님이 여기 계시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온 가족이 어머니 앞에 모이게 되었죠. 어머니도 염치는 있으신지 아버님이 냉한 눈으로 쳐다보시자 슬그머니 눈길을 피하시더라고요.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난 한 판만 했어요. 돈도 별로 안 썼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 식구들 며느리 돈까지 빌려가며 도박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정말 이제 나랑 끝내고 싶은 거야? 시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니 어머님은 꼼짝도 못하시고 눈치만 살피었습니다. 안 할게요, 앞으로. 시어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신 안 하겠단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계속 그러고 계시니 여기 있을 순 없고 하여 일단 아버님을 달래어 차에 태우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에 타 집으로 향하시면서 뭐가 서러우신지 혼자 눈물을 훌쩍거리시더라고요. 저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왔고요. 무거운 표정으로 운전을 하고 계시던 아버님은 도착하시자마자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 앞에 턱 내려놓았어요. 각서 써. 네? 각서 쓰라고. 도박 한 번만 손댔다간 이혼이고 자식이랑도 인연 끊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인연은 그래서 못 써? 시어머니는 곧바로 아버님의 말에 맥을 못 추리시고 재빠르게 각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날짜를 적고 지장까지 찍으시는데 보면서 저도 남자친구도 한숨이 안 흘러나올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각서를 다 쓰신 후엔 저희를 보면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선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지. 엄마가 그때 집안 힘들게 하고 그렇게 널 아프게 했는데 미안해. 엄마 다시 그런 짓 하지 않을게. 약속하마. 그리고 지희, 우리 귀하고 예쁜 며느리야. 너한테도 못 볼 거 보여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구나. 시애미가 돼서 좋은 건 못 가르쳐주고 돈이나 빌리려 하고.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제정신이었는지 싶다. 얘들아, 한 번만 나를 용서해다오. 다신 되풀이하지 않으마. 시어머니께서 진중한 눈빛으로 절 보며 사과를 하시는데 저도 남자친구 얼굴을 봐서 안 받아들일 수 없겠더군요.
일단은 기회를 드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어머님, 믿어볼게요. 이번 한 번만요. 대신 정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이 각서대로 그대로 하셔야 해요. 그러마, 그럴게. 어머님은 알겠다며 격하게 고개를 연신 끄덕이셨어요. 남자친구도 아들로서 이미 상처를 한 번 받은지라 이미 실망이 큰 듯 보였지만 별 대꾸 없이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뒤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신혼집에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지금도 가끔씩 시어머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철없는 시어머니 언제 또 도박에 빠지실까 싶어 가끔 시아버지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별일이 없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이대로만 유지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마지막으로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도박에 손을 대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후회할 일은 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님, 이제 도박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